내 심장은 마치 진군을 알리는 북처럼 울렸다. 나는 운전대를 두 손으로 꽉 쥐었다. 조수석에 놓인 여행 가방 안에는 내 모든 신분증과 서류, 그리고 1억 원이 넘는 비상금이 들어있었다. 어젯밤 시어머니가 무심하게 툭 던진 한마디. 선영아, 애들 셋 데리고 와서 당분간 좀 지내라. 너희 그 큰 집 비워두는 그게 낫지. 그 말은 마치 차가운 칼날처럼 순식간에 나를 안락한 결혼 생활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게 했다. 나는 그날 밤 바로 집을 빠져나와 서울에서 가장 비싼 5성급 호텔에 묵었다. 내 탈출 계획은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10시 아파트 관리소장에게서 전화가 오기 전까지는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불확실함이 섞여 있었다. 임혜원 씨, 댁의 도어록이 강제로 열려고 한 흔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랭이, 내 이름은 임혜원, 올해 35살, 결혼 7년 차, 서울 강남의 200제곱미터, 약 60평짜리 고급 아파트에 산다. 이 집은 내가 선수금에 8화를 냈고 등기권리증에는 나와 남편 박준서의 이름이 함께 올라가 있다. 나는 한때 번듯한 직장, 안정적인 결혼, 세련된 집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당연한 보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중요한 변수를 간과했다. 이기적이고 만족을 모르는 남편의 여동생, 시누이 박선영. 박선영은 올해 32살인데 벌써 아이가 셋이다. 그녀의 남편은 일은 안 하고 빈둥거리기만 했고 두 사람은 사업을 3번이나 말아먹었다. 매번 그 뒤처리를 해준 건 내 남편 박준서였다. 우리 집 저축의 절반은 그 밑 빠진 도구로 흘러들어갔다. 불평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남편은 항상 말했다. 내 하나뿐인 동생이잖아. 지금 힘들다는데 우리가 모른 척 할 순 없지. 그는 효자와 시스터 콤플렉스의 끝을 보여주었다. 내 인내심의 한계는 반년 전에 완전히 무너졌다. 그때 박선영은 첫째를 데리고 휴가를 보내러 오겠다며 일주일을 머물렀다. 단 7일 만에 그녀는 내 거실을 키즈 카페로 만들어버렸다. 소파에는 주스가 흥건했고 내 한정판 피규어는 그녀 아들의 야구공 신세가 되었다. 가장 심했던 건 내 화장대 위에 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몰래 가져간 일이었다. 잠깐 빌려 차본다고 했는데 내가 발견했을 땐 이미 그 무능한 남편의 사업 자금으로 전당포에 넘어가 있었다. 그 일로 나는 한바탕 난리를 쳤고 박준서는 겨우 목걸이를 되찾아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때부터 나는 깨달았다. 박선영 같은 사람을 상대할 때는 정에 호소해서는 안 되고 규칙을 내세워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어제 오후 4시 시어머니가 가족 단톡방에 선영이네 5 식구 금요일 오후에 도착한다. 애들 학교 때문에 너희 집에서 반년 살 거다라고 선포했을 때 나는 예전처럼 분노하며 따지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날짜를 확인했다. 수요일. 내게는 하루의 준비 시간이 있었다. 박준서는 지방 출장 중이었고 금요일 아침에야 돌아온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성질을 내렸다고 생각했는지 내가 반항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나는 행동을 개시했다. 먼저 모든 귀중품, 서류, 은행카드, 심지어 내가 자주 쓰는 노트북까지 휴대용 여행 가방에 챙겼다. 다음으로 창고에 있던 CCTV를 꺼내 거실, 현관, 그리고 서재에 3개의 소형 광각 카메라를 설치했다. 카메라가 내 개인 클라우드에 연결되었는지 확인했다. 나는 심지어 집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바꾸고 자동 결제되던 IPTV VOD 이용권도 해지했다. 밤 11시. 나는 넓고 환한 거실 중앙에 서서 내가 공들여 꾸민 집을 바라보았다. 여기에는 내 피와 땀, 내 취향, 내 자유가 담겨 있었다. 박선영 네 5 식구에게 이 모든 것을 망치게 둘 수는 없었다. 나는 박준서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 동생 와서 계속 산다는 거 나동의 못해. 나 오늘부터 며칠 친정에 가 있을게. 당신이 금요일에 와서 처리해. 메시지를 보낸 후 나는 그의 답장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가 또 내가 속이 좁다느니 인정머리가 없다느니 하는 소리를 늘어놓을 게 뻔했다. 나는 여행 가방을 끌고 마치 화재 현장을 탈출하듯 내 청춘과 저축을
모두 쏟아부은 이 집을 떠났다. 나는 친정으로 가지 않았다. 너무 가까웠다. 나는 곧장 서울 도심의 최고급 호텔인 시그니엘 서울로 가서 최고층 스위트룸을 잡았다. 푹신한 침대에 앉아 창밖의 찬란한 야경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찾아온 고요함과 나만의 공간을 만끽했다. 나는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관리소장에게서 전화가 오기 전까지는 임혜원 씨, 댁의 도어록이 강제로 열려고 한 흔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소장은 김 과장이었다. 40대 중반의 일처리가 매우 꼼꼼한 사람이었다. 그의 다급한 목소리에는 직업적인 신중함이 묻어났다. 김 과장님, 확실히 강제로 열려고 한 건가요? 무슨 상황이죠?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심장이 순간적으로 빠르게 뛰었다. 네, 아침에 저희 보안팀이 순찰을 돌다가 댁 현관 디지털 도어록 패널에 눈에 띄는 긁힌 자국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잠금 표시등이 빨간색으로 비정상 상태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비상키로 열어보려 했는데 키가 들어가지 않더군요. 안에서 뭔가로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 머릿속이 윙하고 울렸다. 우리 집 디지털 도어록은 최고 등급의 보안 제품이었다. 폭력적인 해체 시도나 비밀번호 입력 오류가 3회 이상 발생하면 자동으로 경보를 울리고 잠금 상태가 된다. 경보는 울렸나요? 내가 다그쳐 물었다. 아니요. 그래서 먼저 입주민께 연락드린 겁니다. 해당 층 CCTV를 확인해 보니 어젯밤 새벽 2시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댁 현관문 앞에서 거의 10분 동안 서성였습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체형으로 보아 좀 도둑 같지는 않고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는 사람? 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박선영네 가족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금요일에 온다고 하지 않았나? 그 두 사람 얼굴은 식별 가능한가요? 안타깝게도 각도가 좀 애매합니다. 후드티에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요. 다만 그중 한 명이 익숙해 보이는 공구함을 들고 있는 걸 봤습니다. 열쇠 수리공이 쓰는 것 같은 공구함? 나는 문득 박선영의 그 무능한 남편 이강민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배관 수리 같은 걸 좀 할 줄 안다고 떠벌리고 다녔지만 실제로는 일을 더 망쳐놓기만 했다. 그가 벌써 온 것이다. 과장님, 현장은 그대로 두세요. 제가 지금 바로 택시 타고 가겠습니다. 안전을 확보하신 후에 보안 요원 두 분을 저희 집 앞에 배치해 주세요. 나는 재빨리 옷을 입었다. 머릿속은 이미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만약 그들이 단지 자물쇠를 바꾸려 한 것이라면 강제로 들어와 살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왜 이틀이나 먼저, 그것도 이렇게 야심한 시각에 몰래 와야 했을까? 나는 호텔에서 체크아웃하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카카오 택시 안에서 나는 휴대폰으로 CCTV 앱을 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3개의 카메라가 모두 오프라인 상태였다. 임혜원 씨 댁 현관문 위의 복도 CCTV는 그들이 테이프로 가려놨습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무력하게 들렸다. 저희도 테이프가 살짝 떨어지고 나서야 도어록이 이상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대단하네. 박선영. 그녀는 단지 들어와 살고 싶은 게 아니었다. 이 집을 완전히 점령하려는 속셈이었다. 40분 후 나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보안이 삼엄한 아파트 입구를 지나자 2명의 보안 요원이 우리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우리 집 현관문은 마치 작은 전쟁이라도 치른 듯한 모습이었다. 디지털 도어록의 패널은 너덜너덜하게 뜯겨져 있었고 선명한 긁힌 자국과 움푹 팬 자국이 있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열쇠 구멍 부분이 단단한 물체로 막혀 있어 완전히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었다. 입주민분 이걸 보시죠. 저희가 찾은 겁니다. 보안 요원 한 명이 투명한 증거물 봉투를 내게 건넸다. 봉투 안에는 구겨진 휴지 뭉치가 들어있었다. 이게 뭐죠? 내가 미간을 찌푸렸다. 문 아래쪽에서 발견했습니다. 기름때 같은 게 묻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도구를 닦는 데 쓴 것 같습니다. 나는 봉투를 받아 코에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다. 익숙한 싸구려 기계유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 냄새는 너무나 익숙했다. 박선영의 남편 이강민이
그의 낡고 헌 중고 스쿠터를 수리할 때 자주 쓰던 윤활유 냄새였다. 그들이 정말로 먼저 온 것이다. 금요일이 아니라 이미 와 있었던 것이다. 링산, 나는 손을 들어 현관문 옆에 초인종을 세게 눌렀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졌다. 보안 요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고 김 과장도 다가왔다. 임혜원 씨, 정말로 초인종을 누르시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정말 안에 있다면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들이 단지 살고 싶었다면 박준서가 돌아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제 자물쇠를 부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명백한 침해 행위입니다. 나는 두 번째로 초인종을 눌렀다. 이번에는 문 안에서 움직임이 들려왔다. 먼저 다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아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아빠 온 거야? 그 다음에는 여자의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렸다. 짜증이 역력했다. 조용히 해. 누가 막 돌아다니래. 박선영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정말 안에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세 아이도 모두. 문이 거칠게 살짝 열렸다.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박선영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녀는 헐렁한 잠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눈빛에는 현장을 들킨 당혹감이 가득했다. 형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녀는 더듬거리며 물었고 몸으로 문틈을 막아 안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애썼다. 내가 안 오면 우리 집을 아주 부숴버릴 셈이었니? 나는 차갑게 그녀를 쏘아보며 망가진 도어록을 가리켰다. 박선영, 설명해봐. 우리 집 도어록이 왜 이 모양이 됐는지. 박선영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금세 불쌍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아, 형님, 화내지 마세요. 그게 저희가 어젯밤에 미리 도착했거든요. 형님께 서프라이즈를 해드리려고요. 그런데 가져온 열쇠가 왜 그런지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강민 씨가 그 사람이 직접 고쳐보려다가 실수로 망가뜨렸어요. 실수로 망가뜨렸다고? 이걸 실수라고 부르는 거니? 나는 목소리를 높이며 김 과장과 두 보안 요원을 가리켰다. 김 과장님, 이분께 말씀해 주세요. 이걸 주거 침입 및 재물 손괴 미수행이라고 부른다고요. 김 과장은 적절한 타이밍에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엄숙하게 말했다. 박선영 씨, 저희는 어젯밤 누군가 폭력적으로 자물쇠를 열려고 시도한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형사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 범죄라는 말에 박선영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그녀는 곧 정신을 차리고 나에게 화살을 돌렸다. 임혜원, 당신 정말 너무하네. 우리가 가족인데 그냥 애들 지낼 곳 좀 마련하려고 일찍 온 것뿐이잖아. 그걸 가지고 관리사무소까지 불러서 우릴 협박해. 가족? 나는 차갑게 비웃었다. 가족이 집주인 없을 때 몰래 자물쇠를 따고 침입해? 가족이 집주인의 재산을 자기 집 것처럼 부숴? 나는 그녀에게 반박할 기회를 주지 않고 김 과장에게 말했다. 과장님, 지금 제 집에 들어가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제 집은 이미 불법적으로 침입당했습니다. 박선영은 내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에 완전히 당황했다. 그녀는 문을 확 열고 뛰쳐나와 내 팔을 붙잡았다. 형님, 안 돼요. 제발 경찰에는 신고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든 우리끼리 얘기해요. 우리끼리 얘기하자고. 나는 혐오스럽다는 듯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그녀 너머 거실로 시선을 돌렸다. 그 순간 거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다. 링스, 거실은 아수라장이었다. 새 아이가 바닥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있었고 바닥에는 온갖 과자 봉지와 장난감이 널려 있었다. 내가 맞춤 제작한 양모 카펫 위에는 선명하게 진흙 발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었다. 내 심정은 이미 분노라는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었다. 그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침해당한 역겨움이었다. 박선영,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좀 봐. 나는 엉망진창인 집을 가리켰다. 아, 애들이니까요. 좀 시끄럽게 노는 게 당연하죠.
제가 나중에 치우면 돼요. 박선영은 아무렇지 않은 듯 가볍게 넘어가려 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더 가슴 아픈 장면을 보고 말았다. 내 책장. 원래는 내가 수년간 수집한 절판 도서들과 중요한 업무 자료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지금 그 책들은 모두 바닥에 내팽개쳐져 있었고 그 자리에는 박선영네 가족이 가져온 촌스러운 짐가방과 더러운 옷가지들이 쌓여 있었다. 더 치명적인 것은 원래 잠겨있던 내 서재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는 것이다. 너 서재에 들어갔어? 내 목소리는 떨림 섞인 채 쉬어 있었다. 서재에는 내 업무용 중요 서류뿐만 아니라 잠가둔 금고도 있었다. 금고 안에는 나와 박준서의 혼인관계증명서, 등기권리증 사본, 그리고 어머니가 물려주신 팔찌 한 쌍이 들어있었다. 박선영의 눈빛이 흔들리며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아니요, 안 들어갔어요. 그냥 애가 문 앞에 물을 쏟아서 그거 닦으러 잠깐 들어갔어요. 거짓말. 나는 서재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서재의 혼란은 거실보다 더 심했다. 내 책상 위에는 아이들의 낙서가 가득했고 금고가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금고가 사라졌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 금고는 크지는 않았지만 무게가 꽤 나갔다. 절대 아이 혼자 옮길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다. 박선영, 내 금고 어디 있어? 나는 획 돌아서며 거의 비명에 가까운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박선영은 내 기세에 눌려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는 입을 열어 계속 거짓말을 지어내려는 듯했다. 바로 그때 안방에서 이강민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그만 싸워. 빨리 들어와 봐. 나 배 아파. 이강민은 구겨진 잠옷바지를 입고 침실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손에 보온병을 들고 있었고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김 과장과 보안 요원들까지 보고는 잠시 멈칫했다. 이강민 씨, 당신이 말해. 금고 어디 갔어? 나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이강민은 머리를 극적이며 무고한 척했다. 무슨 금고요? 형수님, 사람 억울하게 하지 마세요. 저희 그냥 며칠 신세 지려고 온 거지 도둑질하러 온 거 아니에요. 신세? 자물쇠 따고 들어온 게 신세 지는 거야? 나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다. 박선영이 즉시 달려가 이강민을 잡아 끌었다. 여보, 당신은 빨리 들어가 누워있어. 여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녀는 몸을 돌려 나를 보며 갑자기 싸늘한 어조로 말했다. 임혜원, 당신이 카메라 설치한 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아? 우리가 미리 온 건 당신이 꼼수 부릴까봐 그런 거야. 이제 당신도 왔으니 잘 됐네. 마침 얘기 좀 확실히 하자고. 그녀는 부서진 도어록을 가리키며 당당하게 말했다. 이 자물쇠는 이강민 씨가 실수로 망가뜨린 거니까 우리가 변상할게. 하지만 우리 못 살게는 못해. 우린 당신 시어머니 모시러 온 거고 박준서의 가족이야. 가족 운운하지 마. 나는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희는 자물쇠를 따고 침입했고 내 개인 물건에 손을 댔어. 지금 당장 금고가 어디 있는지 말해. 그렇지 않으면 바로 경찰 불러서 처리할 거야. 박선영의 눈빛이 독하게 변했다. 그녀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내 귓가에 다가와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한마디 했다. 그 한마디는 내 마지막 이성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금고? 그거 찾아요? 그거 지금 은행 대여금고에 있어요. 어젯밤에 박준서 씨가 사람 시켜서 가져갔어요. 당신이 우리 못 살게 하면 집 팔아서 그 돈 동생 비상금으로 나눠줘야겠다고 하던데요. 링무, 박선영의 말은 얼음 송곳이 되어 내 심장을 꿰뚫었다. 뭐라고? 나는 거의 고함을 질렀다. 못 알아들어요? 박선영은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그 눈빛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우리 가족이 미리 온 건 맞아요. 하지만 자물쇠를 따러 온 게 아니에요. 박준서 씨가 당신이 도망칠 걸 알고 미리 자물쇠를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가 열 수 있는 비밀번호로요. 부서진 패널은 그냥 관리소에 보여주기 위한 연극이었고요. 좀도둑이 든 것처럼 믿게 하려고. 나는 하늘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나의 모든 분노, 모든 방어는
오직 박선영네 가족을 향해 있었다. 진정으로 나를 배신하고 나를 집에서 쫓아내고 심지어 집을 팔아버리려고 한 사람이 내 남편 박준서였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말도 안 돼. 등기권리증에 내 이름도 있어. 그 사람 혼자 팔 수 없어. 나는 간신히 반박했다. 박선영은 비웃었다. 형님, 정말 순진하시네요. 등기권리증이 형님 손에 있어요? 금고 안에 있잖아요. 지금 그 금고는 박준서 씨 손에 있고요. 그 사람 지금 돌아오는 길이에요. 형님한테 전할 말이 있대요. 우리가 반년 동안 살게 해주면 금고를 돌려주겠다고.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주택 매매 절차를 시작할 거라고요. 어차피 그 사람 손에 형님 서명된 서류랑 등기권리증이 다 있으니까. 손발이 차갑게 식었다. 나는 지난달 박준서가 사업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서류 몇 장에 서명해달라고 했던 것이 떠올랐다. 형식적인 절차니 묻지 말라고 했다. 나는 그때 그를 믿고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았다. 박준서의 출장은 일이 아니었다. 금고를 미리 가져가 나를 협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내 시선이 박선영을 스쳤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수의 쾌감이 넘실거렸다. 임혜원, 이 집, 우리 집에서도 돈을 냈어. 우리 지분도 절반은 있는 거야. 잊지 마. 당신은 박씨 집안에 시집 온 사람이야. 지금 우리가 어려우니 당신이 도와줘야지. 반년 사는 게 뭐 어때서? 우리 빚 해결되면 바로 나갈게. 박선영은 계속해서 나를 압박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애써 냉정을 찾았다. 김 과장님,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불법 주거침입 및 재물 손괴 혐의로요. 나는 김 과장에게 말했다.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박선영은 깜짝 놀랐다. 진짜 신고하게? 박준서 씨가 알면 어쩌려고. 그 사람이 이미 막장까지 갔는데 내가 무서워할 게 뭐가 있겠어? 나는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신속하게 전화를 걸었다. 최 변호사님, 저 임혜원입니다. 지금 당장 두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제 명의의 아파트가 담보로 잡히거나 매물로 나왔는지 확인해 주세요. 둘째, 저희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긴급 가압류 신청이 필요합니다. 나는 전화기에 대고 박선영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또박또박 말했다. 박선영의 얼굴색이 마침내 변했다. 그녀는 이것이 예전처럼 몇 마디 싸우고 끝날 가정 불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정말로 법적으로 대응하려 한다는 것을. 임혜원, 너 미쳤어? 감히 박준서 재산에 손을 대? 이혼이라도 할 셈이야? 박선영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이혼? 만약 그가 정말로 집을 팔아서 나를 굴복시키려 했다면 그건 내가 바라는 바야. 내 눈빛은 칼날 같았고 결연함으로 가득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박선영을 바라보았다. 지금 10분 줄게. 너희 짐 전부 챙겨서 나가. 그렇지 않으면 경찰이 왔을 때 문제는 불법 침입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공공재물 손괴와 공무집행방해 책임까지 져야 할 테니까. 박선영은 망설였다. 그녀는 이강민을 쳐다봤지만 그는 아픈 척 시들시들한 모습이라 전혀 의지가 되지 않았다. 바로 그때 거실에 유선 전화기가 울렸다. 박선영은 재빨리 달려가 수화기를 들었다. 전화기 너머로 박준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영아, 괜찮아? 혜원 씨 집에 왔어? 나 곧 공항에 도착해. 박선영은 나를 힐끗 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오빠, 빨리 와. 형님이 미쳤어. 경찰에 신고하고 변호사까지 선임했어. 우리 다 쫓아내려고 해. 오빠랑 이혼하겠대. 박준서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흐릿했지만 명백한 분노와 위협이 담겨 있었다. 임혜원한테 전해. 감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를 키우면 한 푼도 못 받게 할 거라고. 같이 살기 싫으면 이혼해. 집 팔아서 돈 절반씩 나누고 내 몫은 동생 비상금으로 줄 거니까. 박선영은 전화를 끊고 얼굴에 다시 승리감에 찬 표정을 지었다. 들었어? 임혜원, 이게 박준서 씨가 한 말 그대로야. 이제 당신한테는 선택지가 두 개야. 얌전히 우리가 살게 해주거나 아니면 이혼하거나. 하지만 이혼해도 돈은 절반밖에 못 받아.
그리고 그 사람은 당신을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야. 나는 박선영의 뒤틀린 얼굴을 보며 문득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히 반년 사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내 남편과 그의 동생이 함께 설계한 나를 완전히 거덜내기 위한 거대한 함정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휴대폰을 들어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하려고 합니다. 제 집에 불법 침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 부부 공동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려는 혐의가 있습니다. 경찰의 개입을 요청합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단호한 눈빛으로 박선영을 바라보았다. 내 선택은 하나야. 너희를 전부 쫓아내고 박준서를 법정에 세우는 것. 랭레오. 나의 단호함에 박선영은 완전히 허둥댔다. 그녀는 내가 이렇게 신속하고 결연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와 박준서의 시나리오 속에서 나는 울고불고 싸우다가 결국 결혼과 체면을 지키기 위해 타협해야 했다. 임혜원, 함부로 행동하지 마. 경찰이 이런 집안일에 신경 쓸 것 같아? 박선영은 속이 뻔히 보이는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다. 집안일? 나는 냉소했다. 자물쇠를 부수고 불법으로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한 게 어느 집의 집안일이야? 김 과장님, CCTV 영상 백업해서 증거로 준비해주세요. 김 과장은 내 강경한 태도를 보고 즉시 고개를 끄덕이며 박선영과 이강민 가족이 더 이상 집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거실에 붙잡아 두라고 보안 요원에게 지시했다. 경찰이 곧 현장에 도착했다. 그들은 부서진 도어록을 감식하고 김 과장을 신문했으며 나를 상대로 진술을 받았다. 박선영네 5 식구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세 아이는 울고불고 난리였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경찰 앞에서 박선영과 이강민은 말을 바꿨. 그들은 자물쇠를 부순 사실을 부인하며 박준서가 자물쇠를 바꿔주었고 그의 초대를 받아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는 부부 공동 재산이고 저희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고 들어온 겁니다. 박선영이 변명했다. 하지만 다른 공동 소유주인 임혜원 씨는 명백히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나를 바라보았다. 임혜원 씨, 남편분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전혀 모르셨던 것이 확실합니까? 그리고 이들이 즉시 퇴거하기를 요구하십니까? 네, 즉시 퇴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제 도어록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과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합니다. 또한 제 금고가 불법적으로 탈취되었으니 이에 대한 수사도 요청합니다. 나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경찰은 곧 문제의 복잡성을 인지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불화를 넘어 재산은닉 및 불법 침입과 관련된 문제였다. 결국 경찰은 이강민의 폭력적인 도어록 파손 행위를 기록하고 박선영 가족에게 이 시간 내에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하겠다고 명령했다. 박선영은 분노로 온몸을 떨며 나를 가리키며 욕했다. 임혜원, 두고 봐. 우리 오빠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기다릴게. 나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마음속의 분노는 이미 차가운 이성으로 변해 있었다. 경찰의 감독하에 박선영과 이강민 가족은 초라하게 짐을 쌌다. 그들이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나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이강민이 옷으로 가득 찬 마대 자루를 옮길 때 유난히 힘들어 보였고 마치 그 안에 깨지기 쉽거나 무거운 것이 있는 것처럼 조심스러워했다. 나는 즉시 다가가 그를 막아섰다. 잠깐만요. 이강민은 경계하며 나를 쳐다봤다. 그 자루, 열어서 확인 좀 합시다. 나는 그 마대 자루를 가리켰다. 왜요? 이건 제 개인 물품인데요. 당신들 가족이 불법 침입한 동안 내 금고를 가져갔으니까 경찰이 금고의 행방을 확인할 때까지 당신들이 가져가는 모든 의심스러운 물건을 확인할 권리가 나한테 있어. 나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강민은 나를 밀치려 했지만 옆에 있던 보안 요원에게 제지당했다. 결국 경찰의 요구에 따라 이강민은 마지못해 마대 자루의 지퍼를 열었다. 안에 든 것은 옷이 아니었다. 마대 자루 안에는 놀랍게도 내 금고가 있었다. 금고는 더러운 옷까지 몇 개 아래에 숨겨져 있었고 그 위는 수건으로 덮여 있었다.
금고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강민을 보며 차갑게 물었다. 이강민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다. 그는 변명하려 애썼다. 이건 제가 아까 옷장에서 발견한 거예요. 막 드리려고 했어요. 됐습니다. 경찰이 엄하게 그들을 제지했다. 임혜원 씨, 금고가 온전한지 확인해 주십시오. 금고는 억지로 열려고 한 흔적은 없어 보였다. 묵직한 무게는 안에 내용물이 그대로 있다는 증거였다. 나는 되찾은 금고를 보며 마음속의 의심이 더욱 깊어졌다. 박선영은 아까 분명히 박준서가 사람을 시켜 금고를 은행 대여금고로 옮겨 나를 협박하려 했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금고가 왜 이강민의 짐 속에 숨겨져 있는가? 박선영의 거짓말에 균열이 보였다. 나는 신속하게 금고를 열었다. 안의 내용물은 모두 그대로였다. 서류, 내 팔찌, 그리고 등기권리증 원본까지. 그렇다면 박선영은 왜 박준서가 등기권리증을 가져가 나를 협박한다고 거짓말을 했을까? 나는 박선영과 이강민을 쳐다보았다. 끔찍한 추측이 내 머릿속에서 형성되었다. 너희는 애초에 여기서 살려고 온 게 아니었어. 나는 그들을 쳐다보며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너희는 등기권리증을 훔치고 내 서명을 위조해서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온 거야. 박선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이강민은 겁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들이 이틀이나 먼저 온 이유는 그들의 빚이 이미 발등에 불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내가 없는 틈을 타 자물쇠를 따고 들어와 등기 권리증을 훔친 뒤 내 서명을 위조해 신속하게 담보대출을 받으려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박준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최 변호사였다. 임혜원 씨, 확인했습니다. 현재 아파트는 담보로 잡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준서 씨가 3일 전 은행에 주택을 담보로 한 거액의 개인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임혜원 씨의 서명과 등기권리증 원본만 있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서명하신 서류들은 확실히 담보대출 위임장이었습니다. 숨이 멎었다. 박준서는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범이었다. 그는 박선영이 등기권리증을 훔치러 올 것을 알고 미리 자신의 서명까지 맞춰놓고 내 협조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밤중에 도망친 것을 알게 되자 그는 즉시 박선영에게 연락해 계획을 앞당기라고 한 것이다. 박선영이 박준서가 금고를 가져갔다고 말한 것은 박준서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내 주의를 돌리고 이강민의 짐을 즉시 확인하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었던 것이다. 나는 경찰에 연행되는 박선영과 이강민을 보며 마음속의 슬픔과 분노가 극에 달했다. 나는 신우이에게 이용당했을 뿐만 아니라 내 옆에서 잠들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 나는 박준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준서 씨, 지금 어디예요? 내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평온했다. 혜원아, 내 말 좀 들어봐. 나 거의 다 왔어. 집에 거의. 올 필요 없어.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나 경찰에 신고했어. 당신 동생이랑 그 남편. 불법 침입 및 절도 미수 혐의로 연행됐어. 당신이 신청한 담보대출. 내가 은행에 즉시 중단하라고 통보했어. 그리고 할 말 하나 더 있어. 나 이혼하기로 결정했어. 돌아와서 이 상황 마주하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법정에서 부부 공동재산 전부를 당신에게 청구할 테니까. 전화기 저편에서 박준서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포효로 변했다. 임혜원, 너 감히 날 자극하지 마. 당신이 자극할 필요 없어. 난 이미 결정했으니까. 나는 전화를 끊고 김 과장을 바라보았다. 과장님, 자물쇠를 최고 등급의 방범 자물쇠로 교체해 주세요. 조용하고 안전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나는 전례 없는 해방감을 느꼈다. 나의 결혼은 완전히 끝났. 냉치. 그 후 며칠간 내 삶은 법적 절차와 집안의 폭풍으로 가득 찼다. 박준서는 밤새 달려왔다. 그는 집으로 바로 오지 않고 먼저 경찰서에 들러 박선영과 이강민을 빼내려 했다. 그가 온몸의 피로와 분노를 뒤집어 쓴 채 집에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이미 새 자물쇠와 더 많은 CCTV가 설치된 집,
그리고 무서울 정도로 침착해진 임혜원이었다. 임혜원,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거야? 박준서는 현관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선영이네를 경찰서에 보냈어. 그게 그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라는 거 몰라? 그의 인생을 망친다고? 나는 거실의 1인용 소파에 앉아 이혼 합의서를 손에 들고 평온한 어조로 말했다. 그 애는 내 자물쇠를 부수고 내 등기권리증을 훔쳐서 내 집을 담보로 잡으려 했어. 내 인생을 망치려 한 건 그쪽이야. 나는 이혼 합의서를 티테이블 중앙으로 밀었다. 서명해. 재산 분할은 법대로 하자. 박준서는 그 서류를 보고 완전히 폭발했다. 임혜원, 적당히 해. 이 집은 우리 신혼집이야. 네가 뭔데 팔고 말고 이혼하고 말고를 결정해? 내가 선수금에 8화를 냈으니까. 내가 당신 몰래 서류 위조해서 집담보 잡으려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박준서, 말해봐. 당신 박선영이 등기권리증 훔치러 올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 몰랐어? 박준서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변명하려 애썼다. 몰랐어. 난 그냥 걔 대출 받는 거 좀 도와주려고 한 것뿐이야. 내 지분을 담보로 쓰겠다고 약속했지 집을 팔 생각은 없었어. 거짓말. 나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그것은 박선영이 경찰서에서 자신의 죄를 줄이기 위해 몰래 녹음한 박준서와의 통화 내용이었다. 녹음 속 박준서의 목소리는 선명했다. 일단 들어가 있어. 걔가 싫다고 하면 그냥 자물쇠 바꿔버려. 등기권리증은 일단 네가 갖고 있어. 내가 돌아가면 같이 은행 가서 담보 잡자. 걱정 마. 무슨 일 생기면 오빠가 다 막아줄게. 녹음 재생이 끝나자 거실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박준서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반박할 힘을 완전히 잃었다. 박준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을게. 나는 나와 7년을 함께 산 이 남자를 보았다. 만약 내가 제때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당신 동생이 이 집을 담보로 잡게 내버려둬서 우리에게 거액의 대출을 떠안기고 심지어 법원에 의해 집이 압류당하게 했을 거야? 박준서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마침내 그는 일말의 고통과 비겁함이 섞인 목소리로 낮게 말했다. 나는 그냥 선영이가 어려운 시기를 넘기도록 돕고 싶었을 뿐이야. 걔가 너무 막다른 길에 몰렸었어. 그래서 나를 희생시키고 우리 가정을 희생시키기로 선택했구나. 나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7년의 결혼 생활이 당신 동생의 빚보다 못했구나. 박준서, 당신은 나에 대한 사랑도 존중도 더 이상 없어. 나는 그에게 더 이상 어떤 기회도 주지 않았다. 이번에 그를 용서하면 다음번에는 더 끔찍한 일을 저지를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박준서는 나에게 쫓겨났다. 그는 많은 것을 챙기지 않고 자신의 옷과 몇 가지 개인 물품만 챙겨 회사가 마련해준 임시 숙소로 들어갔다. 나는 변호사와 연락해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링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하지만 박준서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반박할 힘이 없었기에 과정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내가 선임한 변호사는 매우 전문적이었다. 그는 바로 재산 분할 문제부터 접근해 내가 혼전에 지급한 8할의 주택 선수금에 대한 보상을 박준서에게 요구했고 혼인 기간 중에 공동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박준서는 처음에는 발버둥 치려했다. 그는 나에게 연락해 7년간의 부부의 정을 봐서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희망했다. 혜원아, 우리 제대로 얘기 좀 하자. 내가 약속할게. 앞으로 다시는 선영이 일에 관여하지 않을게.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그는 전화기 너머로 애처롭게 애원했다. 박준서, 당신은 이미 사과로 해결될 단계를 지났어. 나는 냉정하게 그를 거절했다. 당신은 나를 배신하고 재산을 빼돌리려 했어. 그건 이미 내 한계선을 넘었어. 그리고 당신 동생이랑 그 남편, 불법 침입과 고의적 재물 손괴로 경찰의 기록까지 남았어. 당신이 이 집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 박준서는 절망했다. 그는 내가 이번에는 정말로 이혼할 결심을 굳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등장했다. 시어머니는 우리가 이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시골에서 올라왔다. 그녀는 박선영과 이강민을 탓하지 않고 곧장 내 회사 앞으로 달려와 악독한 시어머니 연기를 펼쳤다. 임혜원, 이 독한 년, 네가 내 아들 다 망쳤어. 시어머니는 내 코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선영이가 내 시누인데 좀 도와주면 어디덧나니? 그걸 경찰에 신고하고 내 아들이랑 이혼을 해? 나는 그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침착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말씀 조심하세요. 어머님 아들과 따님이 공모해서 제 재산을 가로채려 했어요. 저는 단지 저 자신을 보호했을 뿐입니다. 자신을 보호해? 넌 그냥 마음이 모진 거야. 여자가 돈 많이 벌어서 뭐에 쓰려고. 준서가 네 남편인데 네 돈 좀 썼다고 그게 뭐 대수야?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에 길 가던 사람들이 구경하기 시작했다. 제가 번 돈은 제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지 어머님 따님의 밑 빠진 독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저를 찾아오신 건 제가 소송을 취하하길 바라시는 거죠? 나는 직설적으로 말했다. 시어머니는 완강하게 나오다가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했다. 임혜원, 내 꼴을 좀 봐라. 35살에 이혼하면 어쩔래? 다른 남자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이 큰 집이 아깝지도 않니? 소송만 취하하면 우리가 약속할게. 다시는 선영이가 널 귀찮게 하지 않도록. 필요 없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하나를 틀었다. 영상 속에는 박선영과 이강민이 경찰서에서 진술할 때 몰래 녹음된 그들 가족의 대화가 담겨 있었다. 이강민 여보, 이번엔 정말 오빠 덕분이야. 아니었으면 우리 길바닥에 나 앉을 뻔했어. 박선영 흥, 그 임혜원이 뭐라고. 그 집 원래 우리 목도 있는 거야. 오빠가 그거 해결해서 집 담보로 잡으면 우리 돈 받자마자 바로 뜰 거야. 다시는 안 돌아와. 시어머니 선영아, 이번엔 네가 잘했다. 그 임혜원이라는 여자는 너무 이기적이야. 걔네 이혼하고 나면 내 오빠가 집 팔아서 너 돈 줄 수 있을 거야. 그때 되면 우리 모녀 다시는 걔 눈치 볼 필요 없어. 이 녹음은 내 변호사가 특별한 경로를 통해 입수한 것으로 그들 가족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공모해 부동산을 탈취하려 했다는 것을 증명했다. 시어머니는 영상 속 대화를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자신과 딸의 음모가 녹음되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저를 쫓아내려고 안달이 난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것 같으세요? 나는 휴대폰을 집어넣고 평온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시어머니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졌다는 것을 알았다. 랭저우, 확실한 증거 앞에서 박준서와 시어머니의 발버둥은 무력했다. 변호사는 신속하게 나에게 유리한 재산 분할 방안을 이끌어냈다. 주택 선수금의 대부분을 내가 지불했고 박준서가 혼인 기간 중 재산을 은닉하고 부부 공동재산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주택의 모든 소유권을 확보했다. 대신 박준서에게 합리적인 보상금을 지급해야 했다. 이 돈은 내 저축을 건드릴 필요조차 없었다. 나는 집을 다시 담보로 잡아 충분한 현금을 확보했고 박준서의 몫을 일시불로 정산했다. 박준서는 돈을 받은 그 순간 완전한 패배자처럼 보였다. 혜원아, 네가 이겼어. 그는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넌 너무 매정해. 내가 매정한 게 아니라 당신이 너무 탐욕스러웠던 거야. 나는 평온한 어조로 그를 보았다. 당신은 결혼을 당신과 당신 동생의 현금 인출기로 여겼어. 당신이 친히 우리의 7년을 망가뜨린 거야. 나는 그와 더 이상 긴 말을 섞지 않았다. 우리는 곧 구청에서 이혼 절차를 마쳤다. 나의 세상은 다시 고요함을 되찾았다. 박선영네 가족은 더 이상 박준서에게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곧 외딴 교회 지역의 월세방으로 이사했다. 그들의 채무 문제도 담보로 잡을 부동산이 없어지면서 완전히 터져버렸다. 나는 그들의 뒤시하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내 인생은 이미 새로운 장을 열었기 때문이다. 나는 집을 새로 인테리어했다. 부서졌던 도어록은 더 견고하고 첨단 기술이 적용된 보안 시스템으로 교체되었다. 나는 박준서와 박선영이 남긴 모든 흔적을 지우고 집을 진정으로 나만의 요새로 만들었다.
나는 나를 지치게 했던 이전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시작했다. 프리미엄 인테리어 디자인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가정이라는 족쇄가 사라지자 나는 모든 에너지를 사업에 쏟아부었고 삶은 충실하고 열정으로 가득 찼다. 이혼 후 3개월째 되던 달 나는 혼자 유럽 여행을 떠났다. 이탈리아의 한 작은 마을에서 나는 마크라는 이름의 건축가를 만났다. 그는 유머러스하고 성숙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경계선과 여성에 대한 존중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우리는 건축 디자인부터 인생 철학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나의 과거를 알았고 나의 결단력과 용기를 높이 평가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우리는 연락을 유지했다. 그는 나에게 진지하게 다가왔다. 나는 그를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번의 실패한 결혼을 겪은 후 나는 감정에 대해 더욱 신중해졌다. 마크, 시간이 필요해요. 나는 그에게 말했다. 다시는 제 삶을 다른 사람의 손에 쉽게 맡기지 않을 거예요. 괜찮아요, 혜원 씨. 그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당신이 완전히 준비될 그날까지 기다릴게요. 저는 지금의 당신 모습이 좋아요. 독립적이고 강인하고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아는 모습이요. 나의 새로운 삶은 평온하면서도 희망으로 가득 찼다. 사업은 번창했고 감정은 순리대로 흘러갔다. 나는 싱글이 주는 자유와 충만함을 즐겼고 마크가 주는 따뜻함과 존중을 즐겼다. 그러나 운명은 항상 평온할 때 돌멩이를 던지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 이혼 후 반년이 지난 어느 날 나는 낯선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임혜원 씨 맞으시죠? 저 박선영이에요. 그 목소리를 듣자 내 미간이 찌푸려졌다. 나는 우리가 이미 다시는 볼 일 없는 사이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무슨 일이죠? 내 말투는 매우 차가웠다. 박선영의 목소리는 매우 쇠약했고 울음이 섞여 있었다. 형님, 아니, 혜원 씨,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녀는 이강민이 빚 문제로 채권자들에게 쫓겨 도망갔다고 했다. 새 아이를 데리고 살던 월세방도 쫓겨나 지금 내 식구가 갈 곳이 없다고 했다. 혜원 씨,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귀신에 씌였나 봐요. 엄마랑 이강민 씨 꼬드김에 넘어가서 형님 등기 권리증 훔치려고 했어요. 박선영은 전화기 너머로 통곡했다. 저 이제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오빠도 저 모른 척해요. 저 며칠만이라도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딱 며칠만요. 일자리 구하면 바로 나갈게요. 나는 침묵하며 들었다. 마음속에는 한치의 동정심도 잃지 않았다. 박선영 씨, 내가 당신이 마음대로 침범하고 상처 주고 그러고 나서 잘못했다. 한마디면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나는 되물었다.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애들 봐서라도 애들은 당신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야. 당신이 내 집을 노릴 때 당신 아이들 생각은 해봤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야. 내가 기회를 줬지만 당신은 가장 악독한 방식을 선택했어.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 문제는 박준서 씨한테 가서 해결해야지. 그는 당시에 당신을 돕기 위해 나를 배신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잖아. 이제 그가 책임질 차례야. 나는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나는 더 이상 약간의 정 때문에 굴욕을 참는 임혜원이 아니었다. 나의 단호함은 뼈아픈 대가로 얻은 것이었다. 며칠 후 나는 뉴스에서 박준서의 소식을 보았다. 그가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해고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그의 삶 또한 박선영네 가족의 짐 때문에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 나는 일말의 후련함을 느꼈다. 복수의 쾌감이 아니라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느낌이었다. 나는 내 서재로 걸어들어가 창밖의 찬란한 야경을 바라보았다. 책상 위에는 마크가 선물한 정교한 나무 조각 열쇠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자유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했다. 내 인생은 이미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갔다. 자물쇠가 부서졌던 그 소름 끼치는 밤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 일은 나에게 결혼과 가족이라는 관계 앞에서 영원히 자신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전화를 들어 마크의 번호를 눌렀다. 마크,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 영화 보러 가요. 인생은 계속되고 나는 이미 나만의 방향과 힘을 찾았다.